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 두 단어가 뉴스 머릿말을 온통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긴축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실장님은 최근에 이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저건 요즘의 어떤 그런 경제 흐름, 그래서 그 또 경제 흐름을 읽어야 또 투자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좀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아닌가 싶습니다. 1등을 권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제 우선 이 긴축의 시대라는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2년 하반기는 정말 말 그대로 금리에 따라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예. 근데 금리는 또 역시 물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이토록 물가 지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만큼 예. 물가와 금리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세계 자산시장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규명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시대적 변화가 시작된 거다. 그 시대적 변화는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긴축의 시대이다. 그럼 완화의 시대일 때 여러분이 투자 의사 결정하셨던 그런 어떤 여러 의사 결정이 있으셨다면 예. 그때 투자했던 그 방법을 이 긴축의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면 그냥 고스란히 까먹는다는 거죠. 그걸 좀 강조하면서 긴축의 시대는 긴축의 시대에 맞게, 완화의 시대는 또 완화의 시대에 맞게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이슈하고 책 내용 묶어서 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긴축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 투자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 결부가 잘 안 돼가지고 네. 흔히 얘기하는 시대에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긴축의 의미를 좀 네. 그런 의미에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22년에 어쨌든 긴축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돈의 가치가 강해질 것이다. 금리는 곧 돈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강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돈으로 쏠리는 거죠. 주식이 아닌, 자산이 아닌. 이것을 이제 가치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재밌는 건 투자자의 투자 경로도 그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영끌에서 투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금리가 비싸니까. 금리가 비싸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5%는 벌어야 그제서 제로 투자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 시대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더군다나 저축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예. 근데 그때보다 더 가속화되는 거죠. 러시아 전쟁 이후에 물가라는 그 변수가 정말 이 과중한 숙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 파이팅 하기 위해서 금리를 강도 높게 인상하는 경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건데요. 이 재테크 자산 관리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돈을 자산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돈을 자산과 바꾸는 거.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 나의 소득과 자산을 바꾸는 행위가 재테크인데 근데 2020년, 21년은 소위 말하는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예. 대규모 완화. 완화의 시대는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요. 스탠스가. 반대로 긴축의 시대일 때는 돈을 더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돈을 들고 있는 게 그게 투자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조언은 지금은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긴축의 시대에 맞게 돈의 이동과 함께 나의 자산 관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매년 뭐 연말쯤에서 경제 전망서 발간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실장님 책 보면 네, 특별히 이제 또 금리를 많이 강조하세요. 맞아요. 이유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자산 시장의 전망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하기 전에 선행될 게 금리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과 이 돈의 가치,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전망하는데 기저에 깔려야 될 게 금리 전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금리 전망이 선행돼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책은 금리 전망 책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금리가 왜 중요한 거는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드려 보면 경제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금리는 혈액이다. 피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나머지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그 밖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가상화폐마저도 이 흐름하고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리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자산에도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움직임을 알면 그런 네. 자산의 움직임도 알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냥 단적인 예로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번에 통계도 제가 추산을 해봤지만 재밌는 게 이 명목소득이 늘었어요. 근데 네. 명목소득이라는 개념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근데 명목소득이 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걸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면 이건 물가를 반영한 소득인 거죠. 예. 그러면 약 20만 원 정도 격차가 납니다. 예를 들어 350만 원이다. 그러면 330만 원 번 게 돼요.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3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금리와 물가가 역행하듯 금리와 자산 시장이 역행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런 변화를 먼저 관찰하고 그 변화에 맞게 현금성 자산으로 돈을 옮겨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쌀 때 담아야 된다, 쌀 때 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추격 매수하면서 계속 마이너스 폭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졌네 담아야 돼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규명할지를 판단해 보면 긴축의 시대구나. 그러면 현금 보유 비중을 더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더 늘리면서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제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른다든가 이런 큰 경제적인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돈이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어딘가에서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런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책을 안 보셔도 두 가지로 그냥 돈의 흐름을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 나눴던 이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이 공격적 투자 대상. 뭐 이 중에서도 뭐 가상자산이 더 공격적이고 주식도 좀 공격적이고 부동산은 덜 공격적이지만 예. 현금성 자산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공격적 자산이죠. 이 공격적 투자 자산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투자됐던 자금을 이미 뭐 글로벌 뭐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이들은 이미부터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했어요. 현금화를 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돈의 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의 이동은 이런 경로 속에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많이들. 예. 그래서 지금 1년에 한국 주식 가격이 이렇게 많이 급락하는 이유는 보통의 주식장보다 더 급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 자체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회수되는 현상인 거죠. 돈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로가 돈의 이동인 것이고요. 오히려 나는 이런 돈의 이동을 읽으면 그 돈의 이동의 경로대로 가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하나 예를 들면 예. 뭐 그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게 차라리 적절한 방법인데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팔고 그걸 개인이 사주는 근데 개인의 그 의사결정은 이런 시대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금리의 향방을 그려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전고점과 비교를 하죠. 매수 시점과 비교를 하죠. 현실적인 습성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비합리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규명하는 이유는 이런 기회비용과 매물 비용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샀던 매수 시점 그리고 전고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고점이나 그 매수 시점은요. 전고점이 매수 시점하고 같으면 더 속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지점이 왜 그 가격을 형성했는지를 보면 자꾸 기술적 분석으로 전고점과 지금 지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제로금리였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저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롤로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지만 내가 사면 떨어진다 라고 이제 탄식을 하시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신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간이었던 거죠. 긴축의 시대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이 금리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금리의 향방을 보고 선행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가는 보통 6개월 정도, 늦으면 3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환율도 선행합니다. 심지어. 모든 그런 심리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선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향방을 가늠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지점을 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지점까지는 당연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요즘 이제 어느 정도길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아주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졌어요, 지금. 네. 돈이 뭐 많이 풀려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가 초인플레이션입니까?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의 범주를 누구도 정의를 이렇게 분류해 놓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국가마다 적정 물가를 추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정한 물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지도 않고 건전한 성장을 만들면서 또 서민에게 부담이 덜 될 만한 적정한 물가, 그걸 2%로 정의를 했어요. 예. 근데 선진국들이 2%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적정 물가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적정 물가보다 낮으면 이제 저물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물가가 아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물가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초인플레이션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그냥 통상적으로 2%가 적정 물가고, 그거보다 약 4%가 고물가 기조면 4%보다도 높으면 그건 초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학자마다 다른 것이고 기관마다 달리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그냥 통념적인 것 같습니다. 통념적으로 4%, 5%를 넘어서면 네, 초인플레이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뭐 초인플레이션,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자산, 뭐 원자재를 대표로 꼽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보시나요? 아, 이미 왔나요? 그거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예. 사전적으로 미리 전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요 정도 동안의 장기 랠리거든요. 근데 근래 역사상 그 장기 랠리가 있었던 시점이 2001년부터 15년인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뭐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세계 무역 1위국으로 갑자기 이제 부상하고 세계의 공장이 되고 블랙홀처럼
각종 원자재를 다 빨아들였죠. 네. 원유의 뭐 천연가스의 3분의 1이라든가 뭐 석탄의 몇 %, 뭐 그 밖에도 철, 비철금속, 구리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원자재를 빨아들였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브릭스의 등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브릭스의 등장, 이런 고성장하는 거대 신흥국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세계 인구에서 중상층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럼 중산층이 늘어나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기호식품 수요가 는다는 거예요. 기호식품을 못 먹다가 초콜릿이나 커피를 못 먹다가 그냥 살아야만 하니까 이 취약계층들은 특히 그런 신흥국의 취약계층은 더 그렇죠. 그냥 배불리 먹는 데만 멈추다가 이제 기호식품을 찾는 정도가 되는 거죠. 중상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커피나 뭐 초콜릿 같은 이런 기호식품 수요까지 늘어나면 이것도 원자재잖아요. 예. 전반에 걸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입니까? 라는 질문은 15년 동안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구조적 요인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비슷한데 저는 그런 구조적 요인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건 뭐 용어가 있습니까? 예, 그게 3년에서 5년 요 정도의 랠리 이것을 이제 슈퍼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야. 근데 지금은 슈퍼 스파이크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20년 2분기가 저점이었거든요. 원유, 비철금속, 식료품 원자재 다. 예.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21년, 22년 상승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상승했지만 23년, 24년에도 상승할 원자재가 있다. 그게 식료품 원자재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정의컨대 식료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 스파이크가 온다. 네, 슈퍼 스파이크. 제가 표현을 예.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 근방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는 달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예, 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 근데 이번 경우까지 합하면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자, 이게 구분을 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 어떤 기간을 제가 그 이번 시즌 말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 그걸 최근 약 4개의 기간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 4개를 비교해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4개 기간 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점, 그걸 이제 T0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T0에서 약 180일, 6개월 선행한다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180일로, 전 180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이 T0 기간까지는 공통되게 강세였습니다. 역시 이번 기간도 부합합니다. 이번 기간도. 예. 근데 지난 4개 기간을 비교해 보면 2개로 쪼개지는데 T0 이후에 강달러 기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아니면 T0 이후에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2가지로 달라지는 그 각각의 시점을 규명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긴축 속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금리는 곧 돈의 가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곧 달러 가치 상승을 뜻할 텐데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니까 예. 미국이 올리는 만큼 우리도 같이 올라가면 환율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환율 영향은 없는 거죠. 다른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요인은 없다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전쟁이 있거나 뭐 이런 미중 패권전 뭐 이런 걸 전제하는 게 이건 제로라고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변수가 없고 그냥 금리만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재밌는 것은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만한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말로 미국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과 영국 요 정도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은데요. 그마저도 미국이 더 높고요. 예. 레벨 자체가 더 높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종류가 좀 다른데요.
미국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소비 품목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인 거고요. 예. 거의 균일합니다. 오히려 유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영국, 유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긴축 행보를 보이긴 하겠지만 유럽, 영국도 그러나 이런 에너지 가격을 잡는 노력이 긴축 행보를 통해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에너지 안보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인 거예요. 다른 말로. 혹은 외교 정책인 거고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이 통화당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해야 될 일인 거죠. 한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적 행보가 더 높을 수는 없어요. 미국만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뭐 선진국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7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1%대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착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고 우리나라를 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고물가 맞고 초인플레이션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봐야 5.4잖아요. 미국은 8.6이고요. 그러면 이 숫자적으로도 절대값이 그냥 높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 8.6은 함의가 그대로 다른 8.6이 거죠.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만큼 지금 물가 압력이 높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저는 IMF의 전망이라든가 월드뱅크의 전망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불균형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만큼 강하게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은 할 수 있지만 같이 자이언트 스텝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강한 달러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국내외적인 여건이 미국만큼 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는 좀 수긍이 가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아까 돈의 흐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돈의 흐름이 이제 결국은 우리를 이탈하는 어떤 흐름이 강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한국 주식의 매력도 외국인에 대한 네. 그거는 뭐 짧은 기간에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장기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혹은 금융기관들이 혹은 앞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강세의 무게를 더 싣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한국 주식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22년 하반기까지 좋은 장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20년에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렸다면 22년에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갈 때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명목 금리는 비슷해졌어요. 네. 근데 뭐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제 한국 미국 금리 역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금리 정책 네.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하는 것이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마도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하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만 선택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스태그 위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온 거예요. 거의 이런 식으로 긴축 행보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23년 이 경기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 좀 안 좋은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생물처럼. 근데 그렇게 순환하게 만드는 게 금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혈액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는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여기도 제시를 해놨지만 우리나라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2%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2%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곧 2%도 어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물가고 고물가에 이렇게 파이팅하는 미국처럼 그런 정책을 동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두 마리 토끼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물가를 잡겠다고 막 달려가다 보면 경기를 놓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이 역전 현상에 따른 그런 위협도 위협입니다만, 그 위협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경기를 너무 심각하게 놓칠 수 있죠. 지금 22년 중반 정도가 이제 신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업들은 나름의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또 규제 혁파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신산업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원래 신정부 초반엔 또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산업 준비한다, 그게 투자거든요. 기업들의 투자. 근데 이런 긴축 행보가 나쁜 마중물이죠. 하다 보면 그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를 꺾어놓기 때문에 나름 20년 2분기 충격이었고 회복을 시켜놨는데, 유동성으로 회복시켜놨는데, 그렇죠. 근데 또 다시 유동성으로 경기를 꼬꾸라지게 만들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숙제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좀 장세가 좀 회복될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 기간은 참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금리의 고점이 언제일까 이렇게 판단해 보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고점일까를 보는 건데, 회복 때도 선행할 테니까. 그렇죠. 네, 선행할 테니까. 그러니까 23년 중반을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FOMC 위원들이 그렇게 전망치를 점도표로 발표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향해 간다 그러면 6개월 선행이라고 판단을 해봐도 적어도 22년 연말까지는 22년 연말, 23년 연초. 그렇겠죠. 뭐 그게 요즘 점점 더 선행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렇게 선행해요. 점점. 왜냐면 그만큼 현명해지는 거예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스마트한 개미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한 발 더, 한 발 더. 그래서 먼저 이동한다는 면에서도 금리 전망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약달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숙제, 22년 하반기의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강달러를 선택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사오는 원자재 가격을 오히려